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가 매뉴얼 한 몇 페이지 정도 읽어보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내에 한번 쭉 훑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간보호센터 평가 매뉴얼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평가 매뉴얼은 2020년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이제 PDF 형식으로 나왔고요. 기본적인 평가 준수사항부터 보면 평가자 수측에서 기관 및 가정을 방문할 때 평가자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제시하고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온건한 말투로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예정 통보서를 7일 전까지 발송을 하고 평가 종료 이후에는 이 총평을 실시하고 날인을 사본해서 장기간 기관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점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평가 끝나고 나면 알 수 있게 되겠죠.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분기, 반기, 연, 주기 확인하는 평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면담, 관찰, 시험, 공단 이런 설명들을 제가 오늘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평가 기본 사항들은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반 사항들 다 읽어보시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저희 다른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용어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평가 대상에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 설치된 장기관 기관을 얘기하고 급여 제공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로 인력신고돼서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직원이라는 부분은 특별자치지, 작지도, 시군구에 인력 신고돼서 이런 그 부분을 등록되어 있는 그 모든 직원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해당 급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주간보호나 방문요양을 같이 병설을 했다. 그러면 해당 급여 직원은 주간보호를 의미합니다. 이거 주간보호 매뉴얼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평가계획 공고월이라고 하는 건 이게 12월 달에 이제 평가계획 공고가 됐는데 그 게시한 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신설된 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평가 공고월에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원래 이제 이 용어를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평가 계획 종료월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 종료일이 속한 월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말 같은 경우에는 잠금 장치가 없는 장소에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놓아둔다, 뭐 갖추어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게시는 말 그대로 게시판 아시죠? 예, 게시 이렇게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서명이란 말 나와 있는데요. 행위자가 자신의 동의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이름을 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씁.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는 겁니다. 이름을 써야 되는 겁니다. 서명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름 석자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점검자, 작성자, 참석자, 진행자 등 행위 제공자를 지칭하는 모든 항목은 실제 수행한 직원의 성명을 기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점검자, 작성자, 참석자, 진행자 이런 것들은 실제 행위자가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점수들은 쭉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기관 운영과 환경 그리고 안전 그리고 수급자 권리 보장, 급여 제공 과정,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결과로 이렇게 점수가 평가지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점수가 100점 만점에 기간 운영 19점, 환경 22점, 소비자 권리 보장 12점,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과정 32점, 급여 제공 결과 15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부분들은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뉴얼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점수를 매겨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걸 모의평가라고 이야기하고요. 모의평가는 기관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하셔도 되고 저희 국회의원이나 이런 전문적인 사이트에 의뢰해서 그 시스템 대로 제대로 평가를 외부인한테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1번 운영규정입니다. 운영규정에서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밑에서부터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영규정에 따라서 기관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운영규정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에 따라서 기관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 정원이 몇 명이다 라고 표시했으면 이용 정원은 똑같이 몇 명으로 되어야 되겠죠. 모집 방법이 온 오프라인에서 어떤 모집 방법을 쓴다 그러면 그 온 오프라인 모집 방법에 따라서 어르신을 모집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겁니다. 이용 계약이 이렇게 계약서를 쓰겠다 라고 하면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용료 비용 방법에 대한 변경이나 절차가 있으면 중간에 이용료 변경을 할 때 만약에 서면으로 변경 사인을 받는다 그럼 변경 사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운영 규정에 따라 기간을 운영함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외에 나머지 각각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운영 규정이 있으면 됩니다. 운영 규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지표를 보시면 지표 적용 기간이 2021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 총
연수로 따지면 21, 22, 23 연도 동안 법이 연마다 바뀌는 것들이 종종 있겠죠. 뭐 중간중간에 바뀌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보통 1년으로 따졌을 때 그거를 우리 대표님들이 우리 기관에서 이 법이 바뀐 걸 한 번에 알기는 쉽지 않으시니까 법이 변경이 되면 보통 내규도 같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영규정을 보통 연에 한 번씩은 변경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아마 갖추셔야 될 텐데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전체 매년 운영규정을 바꿔왔다면 총 3개의 운영규정이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크게 법령이 바뀐 게 없고 내규가 바뀐 게 없다고 하면 운영규정은 한 개여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예, 대신에 중간에 이용료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변동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동은 따로 이 별지로 빼서 이 금액만 변경하게 된다면 따로 운영규정에 대한 부분은 꼭 여러 개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긴 합니다. 법령이 바뀌지 않았다면요. 그래서 이런 그 내부적으로 운영규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실제 우리가 기관에 가지고 있는 운영규정에 다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이 내용은 저희가 그 실제로 운영규정을 올려놓은 네이버 카페 보시면은 이 기본 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우리 기관에 맞게끔 변경해서 쓰시고요. 그리고 법령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개수가 이렇게 이제 바뀐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운영규정 개정 방법이 절차에 대한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운영규정 개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보면 보통 운영위원회 코드번호가 3번인 경우 예전부터 오픈을 하셨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규정을 개정을 할 때 직원회의나 아니면 시설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냥 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2번 코드 최근에 오픈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개정 방법이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하고 그 다음에 운영규정 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마지막에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한다는 것까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개정 방법을 보시고 운영규정을 여러 개 만드신다면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평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을 때만 비로소 점수가 만점이 납니다. 나머지 기준 확인 방법은 제가 그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기관을 운영하고, 여기서 보시면 연도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도별이라는 게 2021년도부터 연도별이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계획서가, 사업계획서가 따로 3개나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연도별로 사업계획서에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그 안에는 세부 사업, 사업 목표, 사업 내용, 사업 대상, 추진 일정 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세부 사업명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부 사업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겠죠. 그 세부 사업이 여러 개 있고, 그 세부 사업의 목표가 있고,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세부 사업은 누구를 위한 거고, 세부 사업은 언제 할 거고 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에 따라서 기간을 똑같이 운영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는 게 거짓이 아니고 실제로 그 언제 하고 언제 추진하겠다는 거를 그거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운영을 한다는, 이 사업 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걸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이 증빙에 따라서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세부 사업을 누구랑 어떤 병원하고 연계를 하겠다, 뭐 협약을 맺겠다, 그러면 협약한 MOU 협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실제 운영을 했는지 확인하고요. 만약에 이런 자료가 아직 없다면 미리 만드셔서 그 이전에 했던 우리의 걸어왔던 길을 바탕으로 역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셔야 되겠죠. 예, 서류는 보여지는 서류로 평가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쓰는 게 중간중간에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쉽지 않은 이유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만들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은 이유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연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프로그램 사업을 원래 이제 1,000만 원만 써가지고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해보니까 1,200만 원을 썼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500 정도를 예산을 잡고 싶어, 뭐 이런 제대로 사업 계획을 매년마다 썼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또 만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평가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사업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기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역으로 판단을 해서 그 이후 그 전년도 21년도와 22년도, 23년도 사이에 변경된 것들을 역으로 확인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3개를 만드셔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예전 영상들이긴 해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작성 방법 되게 자세하게 여러 단계 나눠서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예, 그에 따라서 기본적인 예산 수립부터
그 다음에 대상들, 여기 필수사항에 맞게끔 각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목표, 대상, 추진 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확실하게 하시고 3개의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사업 결과보고 이런 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주간보 3번 지역사회,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 자원 활용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도 원래 기본적으로 적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최근에 오픈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원래 지정심사 사업계획서 평가 사료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 연계되어 있는 일입니다. 자원봉사자인데요. 자원봉사자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자원봉사 일지를 소속명, 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봉사자가 적혀있는, 서명까지 적혀있는 자원봉사 일지를 기록하는 방법. 두 번째, VMS나 1365 포탈에다가 넣어서 여기서 그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두 가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쉽겠죠.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면 3번 코드는 이 VMS는 어려울 테지만 1365에서 관리를 하시겠죠. 그래서 2번 코드는 VMS나 1365 포탈 둘 다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점수가 다 나옵니다. 매주 활동을 하지 않고 2주에 1회 이상 활동했다. 그러면 점수가 이렇게 기본만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쓰시는데 만약에 이 자원봉사자가 주 1회 정기적으로 활동했는지가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료를 다 만드시면 됩니다. 매주 참 이게 제가 위험한 말인데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설 추석 당일을 포함하는 주는 자원봉사 활동 여부를 확인을 제외하죠.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평가관들도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단주에 빠진 게 없는지 무조건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수익사업 이렇게 도원되는 경우에는 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이고요. 프로그램 지표하고도 중복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은 인력 기준 준수. 인력 기준 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따로 준비할 게 없어요. 어차피 시스템으로 확인되고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현지 조사에도 문제가 되죠. 아시겠죠? 지표 적용 기간만 확인하세요. 20년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간부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상, 10명 미만 밑에 기본적인 인력 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자, 5번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에 운영합니다. 이것도 공단 청구하실 때 어차피 자동 계산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준비할 건 없습니다. 자, 계산 미리 해보실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점수 매길 때는 해보실 필요는 있겠죠. 자, 그리고 6번 경력직입니다. 경력직도 자동 계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표에 맞게끔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제가 짧게 보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얼마나 돼요? 큽니다. 그러니까 경력직이 어쩔 수 없이 일이 힘들다 보면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복지나 뭐 급여 수준이나 아니면 체계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오래 다니냐 안 다니냐, 뭐 커뮤니티에 따라서 오래 다니냐 안 다니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3점이나 되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래 다닐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오래 다니는 것이 장기근속 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이미 끝났어요. 23년도 12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확인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이 꼭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는 이 5개 영역, 신체 계측,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 판정까지 모두 다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 장의 건강검진 자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 중에서 뭐 결과 판정이나 맨 앞장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신규 주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급여 게시일까지 제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급여 게시일은 그 직원이 어르신을 서비스하는 그 급여 게시일까지 제출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르신이 가장 먼저 들어온 주간보호센터에서 가장 제일 먼저 입소한, 그러니까 송영이 가장 먼저 어르신이 도착한 어르신 기준으로 만약에 8시 반에 어르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전까지니까 어차피 전날까지 다 제출해야 하겠죠.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 적용기간은 2021년도 1월부터 평가 당일까지입니다. 평가 이제 그 각각 기간마다 다를 텐데 상반기 평가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 날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날짜에까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오신 모든 직원들은 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년 실시함, 이건 아마 크게 놓치질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경만 쓰셨다면 매년 건강검진을 했을 거고요. 작년에도 제가 꼭 12월 달에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을 할 때 이야기를 꼭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넘어가셨을 거라고 저 예상을 하고요. 어차피 이게 안 되면 이 날아간 겁니다, 점수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보건소 등에서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면 대상 직원은 대표자금 시설장, 대표자금 직원, 고용된 시설장 포함한 모든 직원을 의미합니다. 예,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이쪽에 따른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그럼 시설장님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이냐, 뭐 사무원 2년에 한 번이냐. 사실 사무원 2년에 한 번이 맞죠. 예, 맞습니다만 명확하게 사무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르신을 케어를 안 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질문을 해보면 답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세요 라고만 대답을 해줘요. 근데 이 질문을 진짜 여러 번 해봤는데 제가 그거에 따라서 답변을 그냥 드리면 그냥 매년 하세요. 그냥 모든 직원 매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평가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2년에 한 번 실시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실시한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이상 하세요 그랬는데 1년에 2번 한다고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검진을 판정일 발행일자가 급여개실 1년 이내여야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 1년 이내께 있으면 따로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법들은 읽어보시고 8번으로 넘어갑니다. 2점짜리인데 근로개혁 체결에 대한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할 때 보수 임금에 대한 부분, 임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정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네, 휴일은 어떻게 배우셨나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연차 유급휴가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어떻게 쓰기로 했나요? 라고 이렇게 실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은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로개혁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음, 며칠에 제대로 임금을 지급받습니까?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제대로 받고 있나요? 그리고 명세서는 무슨 방법으로 제공받고 계신가요? 뭐 카톡으로 받고 계신다고요? 설명을 제대로 받나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점수가 2점이나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이거는 이 명세서 제대로 지급하고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숙지할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점수는 그냥 먹는 점수잖아요. 이런 점수는 무조건 받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 여부는 언제 했는지도 알아야, 그리고 누군가하고 또 사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대표님하고 했습니다. 시설장님 겸 대표님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답을 명확하게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수는 미리 습득을 시켜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번 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보면은 2점짜리예요. 기간 5대 보험 다 가입을 하셨으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보험료 완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평가 종료 월까지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평가 일자가 만약에 5월 8일이다. 그러면 이제 5월 달까지 보험료를 완납을 해두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 산재보험까지 해서 다 납부를 하시고요.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급여제도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보면 이게 퇴직급여를 운영하는 게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로 나눠져 있는데 퇴직연금 제도와 퇴직금 제도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냥 지급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뭐 연금을 가입 많이 하시죠.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인건비 지급 수준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퇴직연금, 그 다음에 퇴직금 다 적립해서 이걸 받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때 퇴직급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적인 기준을 보면 퇴직금을 지급을 할 때 퇴직연금은 그 기본적인 퇴직금 그 규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을 따로 적립하시는 경우에는 퇴직금 그 규정이 운영 규정이 있거나 따로 만드셔야지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퇴직 지급 여부를 볼 때 14일 이내에 지급을 실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실제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되고
운이 나쁘게도 뭐 실제 평가일자에 이미 그 중간에 퇴직한 사람이 있었어요. 평가일이 5월 8일인데 만약에 5월 달에 퇴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14일 도래지 않은 부분까지 점수를 깎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제대로 그냥 14일 이내에 지금만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중간에 중간 정산을 해주신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서류들, 증빙 서류들이 있어야지만 인정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한 분 한 분 퇴직한 사람들 다 훑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직원 복지 향상은 운영 규정에도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규정에 따라 2021년도 1월부터 평가일까지 분기별로, 그래서 21년도에 4번, 22년도 4번, 23년도 4번, 24년도 해가지고 실제 쭉 있겠죠. 네, 제가 앞에서 이제 뭐 21년도부터 얘기했는데 그 24년도를 포함, 지금 아직 24년도 1월이다 보니까 아까 3개라고 얘기했던 거 제가 다 정정하겠습니다. 1, 2, 3, 4, 4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개니까 그래서 복지 포상에 대한 규정을 4, 4, 16 이게 상반기니까 최대 21년도 4개, 22년도 4개, 23년도 4개, 24년도 2개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복지 포상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분기별로 저희가 실제로 제공하는지 여부를 증빙을 하기 때문에 실제 돈이 나간 자료들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꼭 분기별로 하시라고 유튜브를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포상 예시가 여기 다 나와 있죠.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단 한 명만이라도 포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 직전에 평가 A 맞으신 곳들은 일부를 돈을 받으신 것 중에 전체는 아니에요. 일부를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점수가 나옵니다. 저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전에 계속 챙겨드렸기 때문에. 자, 직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점짜리 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표 적용기간이 2021년도 1월부터 평가일까지인데 직원 고충을 위해서 고충 처리 절차를 마련한다. 이건 이제 그 고충 처리 지침이 있겠죠. 그래서 고충 처리 지침이 있고 그에 따른 고충 처리 대장을 쓰셔야 하고 그다음에 고충 처리함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고충 처리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눈에 보여야 되겠죠. 실물 온라인 이거 비싸지가 않아요. 구입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건의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직원 처리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인권 침해, 뭐 폭언, 폭행, 뭐 성희롱 성폭력, 급여의 행위 제공 요구라든지 모든 고충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충 처리 대장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 고충 처리하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직원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교육 내용에 교육 보고서에 교육 일시, 강사 그 다음에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참석자명, 서명까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이 고충에 대한 부분들, 행위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업무 폭언,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행위 상해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사항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2023년도부터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 2, 4번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1월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면담이에요. 직원들은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은 모두 다 이 고충 처리를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을 몇 월 며칠 날 교육을 받았고 이 부분을 내용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걸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교육을 면담을 하니까 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 고충과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은 이걸 알고 있으며 그 다음에 대응 지침에 따라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한다는 게 23년,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고충 처리 절차는 원래 있던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3점짜리니까 꼭 점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24년도 잘 안내를 하세요. 교육을 하시고 12번 같은 경우 1점짜리인데 개인정보 같은데요. 이 개인정보 보관함의 장치가 되어 있음이라고 할 때 그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개인정보 보관함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PC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개인정보 보관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PC도 잠금장치 해주시고요. 잠금장치라는 비밀번호 걸어두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2번입니다. 2번.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23년도부터 평가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 20년도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근데 이게 추가됐어요. 이것만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관련 보관함이라든지 이 부분 말고 뭐 다른 곳에 개인정보 관련 정보가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 불인정합니다. 특히 게시판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게시판 같은 데다가 이름부터 전화번호 싹
한 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일부러 중간 이름을 가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 개인정보를 보호를 할 건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좀 가려놓는다든지. 이게 되게 어려운 항목이에요. 생각보다 1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부러져 있는 개인정보 함이라든지 함이 부족해서 밖에다가 내놨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싹 치우세요. 평가 때 그냥 싹 치우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세요. 네, 그런 부분들 중요하다 하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받는다. 면담과 관찰이죠. 직원으로부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받는다라는 건 수급자한테 면담하는 거고, 직원 급여 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 유니폼, 여기서 급여 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 및 유니폼을 입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보시면 급여 제공자라고 하는 건 사실 엄밀히 따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인데요. 이날은 그냥 다 입으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입으시고, 여기 안에 보시면 급여 제공 직원 이름이 다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고 기관 이름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기관 이름만 들어 있어도 되고, 대신에 명찰이나 이런 부분들에 핀들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핀들 같은 게 있으면 어르신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급여 제공 직원만 있으면 되지만 웬만하면 그냥 다 입으세요. 네, 이렇게 좀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평가 받으실 때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자, 이렇게 좀 해주시고, 예, 점수 어렵지 않죠? 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위생적인 급여 같은 경우에는 소급자한테 물어보니까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 어르신이 대답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잘 하셔야죠. 그렇죠? 식품, 식당,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유통기한 준수하는 거 조심하실 거. 예, 식당 조리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식품 보관실하고 냉동고, 냉장고까지 관리를 하시고요. 식품 보관실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 있는 물품들 조심하시고요. 냉동고 같은 경우에 성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청결하게 관리해서, 예, 그 전날 청소, 당일 청소, 평가 전날 청소, 평가 당일 청소 다 해주시고 버리고 싹 다 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여기서 기관에서 뭐 간식을 뭔가 하나라도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식당인 거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뭐 위탁을 하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웬만하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주방 집기로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부분들을 일지로 작성을 하죠. 그래서 일지에 필수적인 사항들 어려운 거 없어요. 다 집어넣어주면 되고, 이 소독 방법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확인사항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도 위생모 복장 청결 상태, 조리원이 조리원답게 복장을 입고 계시는 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평가일 당일까지 점수를 보기 때문에, 예, 그 당일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통기한 다 확인하니까 그냥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주방 소독 같은 경우는 살균 표백제 인정이 되고요. 집기류 같은 경우에 열탕 자외선 소독이 인정이 됩니다. 그냥 등이라고 돼 있다고 해도 그냥 적혀 있는 걸로 하세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 조리원 위생보 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생점검 일지 예시 왼쪽에 나와 있죠. 자, 15번 감염관리 활동. 그 외부 주출입구, 자 보시면 외부 주출입구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실 때 한 번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매뉴얼 지표를 보실 때는 하나하나 보시면 돼요. 예, 생각보다 하나씩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점수 2점짜리인데 주출입구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랑 친한 분이 있다, 출입하는 분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다 하세요. 예, 다 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주출입구에는 이렇게 폐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면대로 하시거나 손소독대로 하시거나. 자, 그리고 간호비품에 대한 소독에 대한 소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소독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멸균을 요하는 간호비품을 사용한 다음에 반드시 소독 멸균을 하라고 하는데,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실제로 간호비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간호비품을 그냥 주기적으로 저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보통 주별로 한 번씩은 저는 소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을 보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주별로,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거든요. 서류 만드는 거. 그래서 서류 만드셔서 저는 주별로, 만약에 실제로 이 간호비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냥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염 및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분리하라고 하는 부분, 현장을 확인하는데, 실제 이 3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감염 위험에 있는 폐기물을 덮개가 있는 보관함에 분리해서 보관하는지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같은 데서 구입하시면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으니까 그냥 사셔서 놓으시고 실제로 집어넣어 놓으세요. 만약에 폐기물이 있다면요. 그리고 전문 소독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원래 분기별 1회 이상 20년도에는 실내외 소독을 실시함이었어요. 근데 23년도부터 전문 소독을 실시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실시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4번 같은 경우에는 23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미 전문 소독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예, 아니라고 하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문 소독을 하지 않았다면 점수 나오기가 쉽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미리미리 하셨어야 되는 항목이고요. 예, 만약에 22년도 이전에 23년도 이전에 22년도까지 직접 소독을 하셨다면 이렇게 식약처를 허가받은 전문 소독제를 사용하셔야지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5번 이게 일지죠. 예, 일지. 그래서 생활환경 일상소독을 일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써야 되는 부분. 네, 이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실제 작성을 하시고요. 이 부분을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면담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대답만 한다면 사실 점수는 나와요. 근데 사람이 실제로 이거를 적어가면서 했을 때는 바로바로 이게 답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겠죠. 왜냐면 적혀있는 내용들을 매일 본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직원들이 실시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소독은 어디를 하고 소독제는 어떤 걸 쓴다라는 걸 답변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소독 부위 같은 경우는 안전 손잡이, 조리본 손잡이, 난간, 문고리 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일지를 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부분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대답을 그냥 하겠어요. 물론 외워서 대답하게끔 하셔도 점수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일지를 쓰시는 게 좋고, 실제 이 부분은 소독 실지를 하시는 게 좋겠죠. 16번입니다. 16번 넘어가서 보시면 감염병 유행 시 적절한 조치.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는 건 관찰로 직원들이 손 씻기 서비스를 하는지, 식사 제공할 때 특히 조심하시고, 화장실 어르신 이용할 때 특히 조심하시고, 기저귀 케어하실 때 특히 조심하세요. 예, 손 씻고, 그 다음에 장갑 끼고요. 그 다음에 급여 제공하고 장갑 벗고 손 씻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감염병 유행 발생 시 대응 체계라고 하는 거 자료, 저희 아마 네이버 카페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내용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유행 시에 아마 다 적절한 조치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면담을 통해서 저희 코로나 걸렸을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 대답하실 수 있겠죠. 네, 한번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시설 기준을 준수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실을 만약에 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다 그러면 사무실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도면을 딱 펴놓고요. 처음 우리가 신고했던 그 도면에 맞춰가지고 이 부분을 준수하셔서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그리고 치워놓으시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 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실부터 기본적인 실들, 아시겠죠? 18번 쾌적한 생활을 한다. 모든 외부 출입구, 계단 출입구에는 자동 열림 장치가 있다. 이게 이제 한계층, 우리가 이제 단일층인 경우에는 이 자동 열림 장치가 위아래로 계단이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외부 출입구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창에 자동 열림 장치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노인복지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 어르신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이 안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소방법상으로는 불이 났을 때 어르신이 탈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 열림 장치가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점수가 잘 안 나오냐면, 대부분 처음에 주출입구는 이게 돼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제 2개, 3개 정도 되는 외부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 종종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안 하셨다면 설치하시면 되고요. 돌이 들어가겠죠. 자, 기관 내부 채광 및 조명이 적절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밝으면 됩니다. 그리고 조명도 고장나기 없으면 되고요. 내부 냄새는 맡아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 냄새 같은 경우에는 기본 냄새 제거제나 아니면 계피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창문 개폐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환기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기 장치가 1개라도 작동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 내부 온도 습도가 적정한다라고 하는 건 겨울과 여름이 좀 다른데, 겨울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건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습하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습하죠. 그러면 제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온도를 맞춰서 보통 26도 내외에서 지금 겨울이니까 그렇게 좀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4도 내외로 하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26도 내외로 하시면 됩니다. 안전한 실내 환경을 통해서 위험 요인을 제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기 콘센트라든지 기본적인 세제 칼 가위 등이 어디에 많이 굴러다니냐면 프로판 가스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런 것보다는 가위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 책상에서 나옵니다. 책상, 데스크, 우리 사무실 말고 그 외에 데스크가 있는 경우 이럴 때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예, 이거 다 읽고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1시간 내에 제가 끊어드리려고. 낙상 예방 환경 조성 같은 경우에 실내 환경을 조성합니다. 네, 기관 내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시고 복도 야구면, 그 다음에 목욕 프로그램실, 세면대 변기주의 싱크대 등 다 안전 손잡이 설치를 해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위험할 만한 곳들은 다 설치했어요. 네,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도 다 해버리세요. 네, 특히 샤워기, 뭐 세면대 이런 데 안 됐는데 많거든요. 인테리어 때문에 안 하신 곳들 많은데 빨리 하세요. 부착형으로라도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낙상 위험 높은 공간에 미끄럼 방지 처리한다라고 하는 건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아니면 미끄럼 방지 타일이라면 시험 성적서, 발주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수급자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문턱을 제거하시는데, 이거는 파킨슨 어르신 때문에라도 당연히 제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동이 편리하도록 휠체어 이동 공간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게 시설되었는데요. 복도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에 휠체어 이동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4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교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미터로 따졌을 때 1.2m 이상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복도 이동 공간에 물건이 적재되어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울 건 싹 다 치우셔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만 확인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은 이게 돼 있을 건데 일반 화장실은 이게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고요. 장애인 화장실을 보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위험도 평가입니다. 위험도 평가부터는 아마 세트로 좀 얘기할 것 같은데요. 욕창, 낙상, 인지, 기능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잖아요. 개수를 보세요. 21, 22, 23, 24년도까지 확인하는데 24년도에는 평가 당시에 이미 어떤 이유로 이걸 미리 평가를 했다거나 아니면 신규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24년도 평가를 하시겠지만, 대부분 23년도까지 평가를 하고 24년도 평가를 꼭 하지 않아도 우리 상반기 평가에서는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반기 평가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 부분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 늦으면, 뒤쪽이 너무 늦으면 좀 그런 부분이 있겠죠. 어쨌든 23년도까지는 확실하게 연일에 하셔야 되는 게 맞고, 24년도에 이 하셔야 되는 날짜가 도래하였다면, 만약에 정기적으로 하는 날짜가 있으시다면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욕창, 낙상, 인지, 욕구 평가, 급여 제공 계획까지 연동해서 쭉쭉쭉쭉 한 번에 싹 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2022년 12월 달까지는 직전 평가까지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확인하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보시면 여기 그전 평가에서는 급여 개시 전까지 확인하였죠. 그러니까 실제 이 일자가 되게 중요한데, 22년도까지는 신규 수급자 급여 개시 전까지, 그 다음에 23년도부터는 급여 개시 일까지 이 부분을 세트로 아까 급여 계획까지 하였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뭐 30일간의 유예 기간도 있고 되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연에 한 번씩만 제대로 하셨다면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각 도구들은 여기서 다루질 않겠습니다. 21번 응급체계. 응급체계 같은 경우에는 알림 장치가 각각 1개 이상만 설치되어 있으면 되는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실제 눌러보셔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상황 매뉴얼, 비상연락망이 있는데요. 비상연락망, 응급상황 매뉴얼 그 전화번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쭉 훑어봐 주시고요. 네, 중간에 카톡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응급상황 발생한 경우에 응급상황 대응 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정한 이름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면담 같은 경우에는 질식, 경련, 화상, 낙상, 심정지 등에 대한 대응 방법을 대답할 줄 알게끔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3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조치 기록을 간호선생님이나 한 분이 잡고서 계셔야지 전체 사항을 다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팁을 드리자면, 이 조치에 대한 기록을 기본적인 응급상황 기록지에도 작성을 하고 급여 제공 기록지에도 작성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소방시설 경보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매일 점검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설비 일자 점검 내용, 점검자명만 넣으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사항이지만 21년도 1월부터 평가일까지 총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21, 22, 23, 24년도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장수가 많아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다 확인하시고요. 반기별로 한 번씩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직원 교육하는 거, 교육 일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오겠죠. 상반기는. 하반기는 8개가 나올 거고요. 이 개수가. 그 다음에 소화 설비에 대한 작동 방법 숙지하시고 기상구, 유도 등 안내되어 있는지 현장 다 확인해야 됩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재난상황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재난상황 매뉴얼을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한 번 더 훑어보세요. 빠진 게 없는지. 그리고 재난대피 훈련도 반기별 1회니까 21년도부터 총 6개 이상은 7개, 8개 상반기, 하반기에 따라서 개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진입니다. 사진이 실제 재난대피 훈련이기 때문에 교육이 아닙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재난을 실제 대피했던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대응 방법을 이렇게 각자의 역할까지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확인하기 때문에 숙지한다라고 하는 거 잘 교육시키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점수 높아요. 잘하고 넘어가시고 수급자 존중 급여입니다. 수급자 존중하는 급여를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는다. 존엄성을 배려해서 급여를 제공한다. 관찰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있고요. 이 부분 면담 관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제대로 직원들한테 존중받으면서 배려를 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좋다고 대답하시겠죠. 제대로 된 기간이라면. 그쵸?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존칭 사용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잘 하세요. 수급자 상담 관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급자를 분기별 1회 실시하시고 솔직히 말해서 상담을 분기별 1회 실시를 하면요 그 상담이 분명히 뭔가 요청하는 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수급자에게 반영해야 되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예, 모든 상담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모든 수급자 보호자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나요? 근데 정식 답변은 사실 그 모든 상담 결과, 모든 수급자의 상담 결과를 반영해야 되는 필요는 없지만 솔직히 제대로 상담을 하셨다면 이 반영이 모든 수급자 보호자에 대해서 나온다가 답변일 것 같아요. 저희는 다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호자 상담, 내방 방문, 전화 상담이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상담 일지가 적절하게 잘 작성이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업무 분장이 되어 있어서 업무 분장 관리자나 이렇게 중간 관리자로 구분된 해당 급여 직원이 상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해당 급여 직원은 뭐였어요? 주간보호센터 직원입니다. 그래서 꼭 이 급여 제공 직원이 아니어도 돼요. 네, 그래서 시설장님이나 누구든 간에 어쨌든 제대로 업무 분장의 관리자나 중간 관리조 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하나 나오죠. 업무 분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네, 되게 중요합니다. 자, 26번 급여적으로 연락 역량 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4점짜리나 되는데 급여적으로 지침 다시 한번 훑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직원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를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라서 내용이 충실하다는 내용들. 이 충실하다는 거 뭐냐면 각각 그 필수사항들 여기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이 필수사항들이 제대로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규 직원은 급여 개시 전까지 신규 교육과 인계 인수를 받고서 그 내용을 실수합니다. 이거는 꼭 서류가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이게 그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려면 서류가 있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꼭 어떻게 해서 인수인계를 하라고 제가 뭐 답을 정해드리지는 않겠지만 글로 정리를 해놓으면 그걸 수지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정도로만 이게 디지털 방법이든 아니면 아날로그 방법이든 그게 수월하다는 얘기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일이 늘어나니까 제가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인수인계 내용은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까지. 그리고 모든 직원이 운영규정 급여 제공 지침에 대해서 교육을 다 했는지 내용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이게 점수 4점이나 돼요. 중요하겠죠. 예, 이거 하나에 따라서 A와 B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27번 수급자 가족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네, 제가 마음이 바빠요. 1시간 내에 끝내려고. 1시간 좀 넘을 수도 있겠네요. 네, 최대한 빨리. 보호자 회의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를 하는데 보호자회의 같은 경우에는 실제 회의 내용, 회의 결과, 참석자 명이 있고 반영을 했는지 여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회의를 했다 그리고 참석자 서명까지만 제대로 받으시면 되고요. 개수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개수만. 아시겠죠? 그리고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기간의 소식을 보냈다라고 하면 그 기록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예, 뭐 서류 제공철, 서류 제공 내역, 아니면 영수증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돼요. 여기 보시죠. 온라인으로는 카페, 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등등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인편, 우편 등으로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데 가장 좋은 건 저는 우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강추만 하겠습니다. 28번 수급자 알 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적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급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3점인데요. 네, 급여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거의 없을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안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의를 해서 꼭 만드시길 바라고요. 예, 이게 없다 그러시면 요양원에 있는 자료들을 가져다가 주간보호권을 바꿔서 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관에서 맞게끔 만들어 주시고 게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 장기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한 게 게시가 돼 있어요, 대부분. 근데 갱신을 좀 해주세요. 갱신하는 방법은 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공단에 있는 내용들 있죠. 물론 뭐 시군구에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시군구에 대한 거는 따로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그 갱신에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그 우리 기관 홈페이지 등록 내용들을 바꿔서 갱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넣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블로그나 이런 부분들에다가 다 올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별 장기간 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 계획을 체결하고 급여 계약 통보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개인별 장기간 계획서를 반영한다는 건 개인별 장기간 계획서에 적혀있는 횟수와 시간에 맞게끔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동된다면 변경에 대한 변경 사유서를 작성하고, 만약에 사업이 다르다면 공단에 물어봐서 변경해달라고 해서 수급자 욕구에 따라서 변경해서 계약하셔야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다시 돌려보세요. 예.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하는 게 원래 정석이다. 그런데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변경 사유서를 작성해라, 이겁니다. 자, 급여 계약 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이거는 이미 지나갔죠. 예, 이미 다 실행을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욕구 사정 아까 그 욕창 낙창 인지해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연별로 끊어서 확인을 하고, 22년 이전에는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 예전 기준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급여 22년도까지는 급여 개시 전, 22년도 이후부터는 23년도부터는 급여 개시일까지 욕구 사정 평가를 매년 했는지 모든 어르신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종합소견 같은 경우에는 충실하게 작성했는지까지 확인하니까 잘 작성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짧게 넘어가냐면 매달 있는 임교수 강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에 대한 편철만 10,000건 이상 살펴보신 임교수 강의, 예, 적극 추천합니다. 네, 그러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 매뉴얼도 읽어보시고, 급여 적용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르신 편철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여기 중요한 거, 반영함. 앞에서 열심히 낙상 위험도가 높다, 욕창 위험도가 낮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 급여 계획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아,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 뿐이겠죠. 예, 점수 안 나오시니까요. 반영하게끔 해서 점수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자료 포분의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테니까 반절이나 점수가 깎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점수 나올 수 있게끔 하시려면 욕구 낙상 인지 욕창 평가 각각 앞에서 했던 평가들을 다 반영해서 급여 계획을 세워주세요. 여기서 요거 조심하시고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급여 계획 전에 모든 일들을 하고 계획 세우시라는 거. 32번 급여 적용 계획에 따라서 변경된 경우의 사유를 제공합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계약에 대한 변경 사유가 아니고요. 중간에 급여를 계속 제공하다가 급여 적용 계획에 따라서 제공을 계속 해야 돼요. 일단 계속 하다가 급여 계획이 어떤 이유 때문에 변경이 된 경우, 그게 사례회의를 해서 변경이 됐거나 어떤 응급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중간에 한 2주 정도 변경을 해보자 라고 할 수도 있고, 한 달 정도 변경을 해보자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는 변경 사유서, 급여 적용 계획 변경 사유서를 작성을 하고 꼭 변경 계획서를 다시 통보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급여 제공해야 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서비스 계획을 세우잖아요.
서비스 급여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계획을 원래 그 계획대로 일지를 써야 돼요. 그 계획대로 제공을 하고 일지를 써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르신이 갑자기 뭐가 변경이 됐어요. 그럼 사례회의를 보통 하죠. 사례회의를 하고 나서 그 사유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변경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합니다. 이것도 임교수 강의 적극 추천합니다. 한 번 정도는 진짜 아니에요. 들으신 분들은 3번, 4번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꼭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기에는 이것도 한 5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저것만으로도. 급여 제공 과정 결과까지요. 자, 욕구 반영을 하여서 개별적인 욕구 반영을 해서 급여를 제공합니다. 3점짜리인데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을 뭐 충족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관이 소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해서 실제 급여를 제공하는지 소급자와 면담함. 이 개별적인 욕구라고 하는 거는 어르신이 뭘 요청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즉각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면담할 때 어르신 제대로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좀 저는 2번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들 교육할 때 이렇게 합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 식사 맛있게 하세요. 어르신 식사 제공해 드릴게요. 어르신 이따 끌어 가실게요. 이렇게 좀 목소리만 좀 크게 해도 이거 면담 만점 나와요. 점수가 크잖아요. 다른 서류들 이거 점수 3점 받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소리를 크게 해라. 되게 중요한 팁입니다. 급식 영양관리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우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사가 작성한 일식삼찬의 식단표를 게시를 하는데 실제 식단표에 따라라는 말이 있어요. 식단표에 따라서 이거 먼저 끊어서 얘기합니다. 식단표에 따라서니까 우리가 어떤 일식삼찬을 뭐뭐뭐를 주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나와야 돼요. 왜냐? 그 날도 확인을 하니까요. 이해하셨죠? 식단표대로 그 평가 당일날 나와야 돼요. 수급자의 씹는 기능, 소화 기능을 고려해서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 섭취에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게 맞죠. 이거는 어르신이 잘 씹지 못하시는 경우 다짐식이나 이렇게 마시는 연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각각에 대해서 다르게 제공해라. 변동사항이 생기면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해라는 뜻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자, 기능상태별 식사 제공, 매일 음식 섭취량 파악, 적절한 조치. 원래 다 급여 제공 기록에 다 있는 내용이고 급여 제공 계획과도 연계된 사항입니다. 아시겠죠?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기능 상태에 있어서 상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함. 이거는 직접 어르신한테 물을 따라주기가 어려우면 각각 개개인의 물통을 들고 다니게끔 아니면 여기다 놓고서 다니게끔 하시면 조금 쉬워요. 팁을 드렸어요.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투약 및 약품관리 같은 경우에는 약품 보관함 잠근장치. 약품이 외부에서 돌아다니지 않게 하세요. 일반 의약품의 요약기한 보관 상태를 분기별 1회 점검함. 이 유효기한 주의하세요. 수급자별 적정한 투약을 제공함. 수급자별로 각각 다 나눠져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다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어르신들에 맞게끔 남용이나 오용되지 않게끔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적절한 투약이라고 하는 거는 투약의 7원칙, 6원칙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호조무사 미배치기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애가 면담하고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강관리 도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르신에 대해서 도움을 주셔야 이렇게 랜덤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도 구강 상태를 다 문제가 없이 확인받을 수 있겠죠. 특히 대규모 기관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의치가 많잖아요. 그래서 구강관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어르신이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있는데 한 분 한 분 다 할 수 있게끔 그 체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컵에다가 이름을 싹 적어 놓은 다음에 실제로 어르신이 관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꼭 서류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자, 47번 수급자 안전관리. 수급자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권보호 지침 점수 2점짜리인데 그 외에도 모든 그 자료들이 있어요. 이 자료들 제공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직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고 신체 부위에 입힌 상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신체 부위에 입힌 상처가 우리가 상처를 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집에 계실 때 이게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만드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을 철저하게 기록해야 의심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8번 정기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건 다음 주에 아마 저희 평가 팀장님이 실제로 권과장님이 아마 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깊게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횟수에 맞게끔 일지를 쓰시면 됩니다. 자, 계획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일지가 나중입니다. 예, 그리고 반영이 완전히 마지막이에요. 이해하셨죠? 1, 2, 3, 4, 5번 순서대로 하는 전형적인 평가 내용이고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면 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프로그램 쓰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빠진 게 없는지 이 횟수를 다 무조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일정만 나와 있는 계획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일정 횟수 진행자명이 꼭 들어간 계획이 있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야 3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의료기관 연계 같은 경우엔 MOU 협약서라도 작성하시고 그에 따른 진료기록 확인합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예, 그 부분 연계해서 했는지 연계기간 기록 작성하시면 1점이에요. 연계 기록지 제공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여기 보시면 퇴소 이후 이용 계획이 있죠. 자,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뭐냐? 퇴소 상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퇴소 상담. 우리 이 어르신이 다시는 우리 센터로 안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대표님들이. 그런데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한테 나가기 전에 친절하게 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필수사항들을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어르신한테 이렇게 해왔으니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렇게 제공받았으니까 이 정도 이상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세요 라고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기관에 대한 이직을 마지막까지 좋게 하시고요. 연계기록지 부분이나 사본 보관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연계기록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를 제공하고 하나는 우리한테. 왜냐면 제공을 할 때는 제공 대장이 작성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연계기록지 제공 대장은 23년도 1월부터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1번입니다. 이동서비스 수칙. 예, 여러분들 이동서비스 수칙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네, 운전자 자격 요건, 동선자 역할. 요즘에 시스템 쓰시면 이런 것들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필수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수칙을 보호자한테 제공하고 변경되는 경우 또 변경을 또 해서 다시 또 보통 제공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보이시죠? 일반적이죠? 네, 일반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기본적인 이 보시면 차량 운행표 이런 게 변동되는 게 있으면 네, 다시 제공해서 그 부분을 남겨놓고 언제 제공했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급여제공 기록지에 적어 놓으셔도 되고 제공 일지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동차 보험 증서의 가입 기간이 유효한 이 부분이 많이 점수가 안 나오는데요.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는 건 등록한 자동차 모든 자동차의 종합 보험입니다. 심지어 21년도 1월부터 평가일까지 종합 보험이 이어서 가입 기간이 유효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차량 관리도 이 사이에 계속 하셔야 되는데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라는 건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공업사 하나를 고정으로 해서 거기서 한 번에 프린트를 해달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나중에 회계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겠지만 보통은 종합검사나 정비 점검 내역서 영수증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한 개 업체에다가 맡기시면 좀 수월하겠죠.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 어르신한테 면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이 동승함도 점수가 나와요. 어쨌든 그래서 어르신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송영시에 해주시고 중요한 게 이동 서비스 시간을 준수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되겠죠. 사례 회의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저희 임교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사례 관리 같은 경우에는 급여 제공 계획 그리고 기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분기별 1회 실시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는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 1회 실시를 안 하셨다면 그 전에 먼저 이 실시한 자료 먼저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 반영함을 만드세요. 왜냐 1번만 충족해도 점수 1.5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분기별 1회 실시한 내용들 21년도 4개, 22년도 4개, 23년도 4개, 24년도에 2개, 4개 상반기 2개, 하반기 4개, 3개, 4개 그쵸? 그렇게 해서 실시한 내용 먼저 싹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하셨던 기관들은 잘 하셨겠죠. 점수가 3점이나 됩니다. 적어도 1.5점은 맞으시기 바랍니다.
44번 급여적용 결과 평가 23년도에 하고 넘어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만약에 안 하셨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자료는 만들어 두십시오. 그렇게 하고 재작성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1, 2번 같은 경우에는 상태 변화 기록지는 기록지 급여적용 기록지 특이사항에다 적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급여적용 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제공하는 것은 제공일지 다른 자료들 제공할 때 같이 제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점수가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안 돼 있다면 따로 만드시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급여적용 결과 평가는 모든 어르신에 대해서 23년도께 있어야 돼요. 24년도는 아직 안 지나갔으니까 아직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그거에 맞게끔 계획. 그리고 앞으로 어르신들이 갱신하거나 뭘 할 때 급여적용 계획을 다시 쓰실 때는 항상 결과 평가를 하고서 계획을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시면 평가 A 무조건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예, 시간이 벌써 10분이나 지나가서 빨리 넘어갈게요. 45번 노인 인권을 보호해서 5점을 받읍시다. 노인은 인권 학대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이때 교육일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직원 노인 인권 학대 교육에 대한 부분 숙지가 돼야 되고 인권 보호 지침에 대한 설명을 들음을 숙지가 돼야 되는데 이 노인 인권하고 그 학대 예방 교육의 내용을 직원은 숙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수급자는 노인 인권 보호 지침 내용에 대해서 뭔지 잘 모르겠지만 듣긴 들었다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이 위에 기록이 일단 있는 게 중요하니까. 왜냐면 점수 중간이라도 맞으려면 1번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23년 1월 달부터 지금 24년도까지 23년도 거 그 교육이 하나 있고 24년도 교육이 있어야지 면담까지 대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둘 다 있는 게 저는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그리고 어르신들이 대답을 하니까요. 5점이에요 저거. 예, 5점짜리 맞으셔야죠. 그리고 유지 옵션은 우리가 생각할 게 없습니다. 자동 계산입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 급여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역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점수 4점이나 되잖아요. 예, 모든 어르신들을 상담할 때 이 얘기를 하세요. 뭐 특히 뭐 본인 부담금 납부 방법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얼마다. 예, 제발 돈 얘기 좀 하세요. 예, 우리가 지금 며칠이라서 총 얼마가 나온 겁니다. 이런 거 간단하게 계산해서 별거 아니잖아요. 예, 해주세요. 그러면 역으로 조사관이 했을 때도 점수가 나오겠죠. 이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만족도 조사를 하셔야 그래야 만족도 향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 먼저 하세요. 이게 매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가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세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해서 바꿀 부분들 바꾸시면 그러면 점수가 나옵니다. 예, 버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말씀하시고요. 예,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들도 예, 아마 전문가들이 올려드릴 겁니다. 네, 원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예, 이렇게까지 했는데 좋아요 안 누르시는 분 없겠죠?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마 끝까지 보신 분들 성공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가 잘 받으시고요. 저는 국회의원 첫째 박사였습니다.